안녕하세요. 삼수다 LAP 다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도 좀 하고 부드럽게.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지난번에 찾아뵀었는데요. 세 명의 예술가들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충북 예술계의 생생한 이야기들 LAP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작가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문학. 네, 독후감상문을 잘 쓰고 싶어 하시는 L 정민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민입니다. 네, 그리고 8년째 백수 생활을 유지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계시는 A 우리 민경준 선생님이십니다. 네, 조각가는 민경준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횡설수설 시끄러운 풍물 치는 P 장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 촬영하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짧은 근황 어떻게 지내셨나요? 촬영하고 바빴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또 뭐 이런저런 바쁘고 그 와중에 바닷가를 한번 갔다 오고 이 와중에? 예, 이 와중에도 그리고 글을 또 써야 돼서 다른 밀린 글이 있어서 틈틈이 좀 자료도 좀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예술 활동으로 바쁘셨군요. 술- 글쎄요. 네,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민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보다는 폭이 넓고 또 많은 일을 하셨네요. 저는 거의 80% 이상은 집에 그 지나간 드라마 보고 와. 그다음에 물 마시고 잠자고 주로 낮에 자지 하여튼 이러면서 외부 활동은 거의 안 하면서 잠깐 나갔다 오는 거 있어요. 무슨 드라마 봤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건 무신. 네. 네, 여기서 네, 얘기 접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예기치 않게 공연 예술은 좀 그런 게 좀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현재가 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지만 공연이 예정돼 있던 공연들이 갑자기 좀 취소되기도 하고 올해 계속 되고 있었던 일의 어떤 연장이긴 하지만 약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좀 서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좀 살짝 우울한 날들을 조금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나만 겪고 있는 일이 아닌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집 밖에 나가 있는 시간보다 집 안에서 뭐 혼자 생각하고 뒹굴뒹굴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네. 전반적으로 불안하죠? 불안하죠. 불안하고 네. 좀 불루합니다. 우울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잠깐 근황 토크를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 보편적으로 예술가들 말고 아니면 예술가를 친구로 두고 있다 아니면 예술가가 가족이다라고 하지 않는 분들의 생각에서는 도대체 예술가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예술가들 멋있게 빵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거야. 독특한 사람들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작품 속에나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예술가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밥을 먹고 예술을 유지하려고, 예술 활동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이슬을 먹고 과연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각 장르별로도 사실은 그 예술가들의 생존 방식들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작업 환경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장르별로 먼저 예술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학생. 네, 아무튼 문학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 작업이잖아요. 대부분은 개인 작업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99%는 창작 작업으로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그 활동들이 폭넓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제 주위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만을 이렇게 본다면 전업 작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만약에 100명이라면 정말 2~3명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작아서
대부분은 문학 작가들의 대부분은 생계를 위한 다른 직업들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든다기보다 그 작년에 시인이 1위였어요.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 소득이 가장 적은 직업 시인이 1위였어요. 근데 최근에 네. 뭐 때문에 2위로 떨어졌다는 데 있어서 매우 이게 가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러면 1위는 뭔가요? 글쎄요, 그때 수녀님이라고 그랬었나? 아, 예술가들만의 그 랭킹이 아니군요. 랭킹이 아니고 전체 직업 직업군에서 포가르스메도 시인이 마지막 뒤에 거군요. 그래서 제가 쓸쓸한 축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든 1등을 했으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도 정말 뭐 베스트셀 시집으로서 또는 소설로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시집으로서 베스트셀러를 또 특히 요즘 또 동시 동화 작가들이 굉장히 출판계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작가들도 전업 작가들은 굉장히 비율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투잡, 쓰리잡, 멀티잡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문학 내에서도 어떤 그 문학의 어떤 그 장르에 따라서 조금 그 수입의 어떤 그런 것들이 편차가 심한가요? 아마 그것은 그 출판 시장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출판 시장. 워낙 시는 뭐 좀 계속해서 꾸준히 적어왔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천만부라고 해야 되나? 그 도종환 접시꽃 당시에 사랑군 뭐 이런 그것도 너무 오래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는 박준 시인 같은 경우에 아마 10만 부 정도는 팔렸을 텐데 그 시인들은 다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됐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동시 붐이 일어납니다. 이 출판계에서 동시 출판들을 기획 출판하기도 하고 해서 쭉 올라와서 동화책을 능가하는 정도의 어쩌면 동시.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동시들 그래서 시인들 경우에 전에는 동시를 쓰는 사람과 시인들이 조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시인 아니 또 많은 시인들이 동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의 영역이 넓어졌다, 또 시의 영역이 넓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영향 중에 하나가 그런 동시의 출판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동시인들이 동시만 써가지고 이걸 먹고 사는데 해결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이제 몇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생계를 위해서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술계 쪽은 어떠신가요? 미술계도 뭐 전반적으로 문학하고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 창작에 가지고 생계 활동을 하는 퍼센트 양은 문학에서 순수 창작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가느냐 그 퍼센트는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문학보다는 시각이 순수 영역 장르가 조금 넓을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국가에서 1%, 건축물 1%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기획 활동 내지는 그 좀 더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미술 활동들에 투자되는 비용들이 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소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잘 나가는 소위 말해서 블루칩 작가들이 항상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었으니까 그런 부류들 빼놓고 이제 문제는 제가 관심 있는 문제는 뭐냐면 보편적인 예술가들 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은 여전히 아주 상당히 열악하죠.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직업 다른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고 생계는 창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문제처럼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또 제가 또 8년 동안 또 무직으로 이렇게 놀다 보니까 뼈저리게 느끼죠. 태어나서
한 번도 쟤 뭐 먹고 살아 뭐 하는 애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여기저기서 저 사람 뭐야 뭘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경제하고는 좀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안정적이든 불확실하든 이런 활동하고는 전혀 읽혀지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피부로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뭐 후배든 선배든 관계없이 자기 작품 활동을 온전하게 하면서 생활 경제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작가들의 퍼센트는 아마 문학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현실이고 개선점이 되겠느냐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 나중에 좀 살펴보면 아직은 좀 그 희망의 불빛이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보이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대가 그렇겠죠. 선생님 아까 말씀 중간에 잠깐 1% 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물 1%법은 사실은 창작 환경,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창작 환경을 소위 말해서 생계 활동과 아니면 창작의 어떤 지속성을 좀 더 이렇게 보편적으로 강화시켜주자 해가지고 70년대부터 원래는 한 60년대부터 얘기 나오다 70년대 후반에 작업을 해서 95년도쯤이에요. 강제법안으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선강제법안은 88년도 올림픽 때 이제 서울에서 시작을 하고 전국적으로는 95년도, 9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법률화시켜서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0.7% 이제 권장법처럼 이렇게 약간의 수정을 했지만 그게 이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능 순수 기능이 잘 됐느냐를 떠나서 이제 순수 기능의 그 반성 시점이라고 보고 그것을 지금 국가에서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술계의 어떤 수익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건 맞아요. 지금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선생님 네. 그러니까 건물 1%법이 건물을 지면 뭐가 1%인 거예요? 건축물을 지면 일단 모든 건물의 1%법이 아니라 네. 그 단위 면적이 얼마 넘어가면 그런 건물은 의무적으로 공공미술이라는 장르의 1% 그러니까 뭐냐면 금액의 1%? 건축비에 1%를 건축비를 다 산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뭘 빼고 해서 그 지역마다 그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건축비 비용의 1%를 거기에 써야 된다. 공공미술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사는데 써야 된다. 사든 설치를 하든 써야 된다. 그러니까 88년도 문화진흥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 이상의 공공 건축물 같은 게 거기 사적 건축물이 포함되는 아니 개인적 건축물 그러니까 뭐냐 민간과 그 기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그 일정 안에는 수준 이상이 되면 필수적으로 예술 작품을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이게 오가다가 보면 그렇죠. 앞에 이제 뭐 이만한 설치물이 들어와 있거나 막 이런 것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아파트 공간에 가면 거의 대부분 다 한두 점씩 있는 이유가 거기에 근간을 하고 있어요. 그게 건축물 1%법이군요. 법 때문에 한 거였구나. 안 할 수 있었는 그럼요. 대부분 안 하는데 이런 게 정책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 그 건축물 1%법 시행에서 약간의 아쉬운 면들이 있다고 했는데 짧게 선생님 그 부분 어떤 부분들이 좀 사실 아쉬우신지. 개인적으로 약간은 아니에요. 많이구나. 상당히 심각한 아쉬움인데 네.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이 됐는데 기존에 목적했던 부분을 순수하게 진행하지 못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세계 다 그런 건데 우리는 이제 프랑스 모델링을 해서 이제 일본 모델이 된 건데 결국에는 이제 남들이 다른 데서 경험했던 안 좋은 측면들은 그대로 답습이 됐죠. 그래서 근데 뭐 그 시대적인 흐름이고 변하겠죠. 뭐가 안 좋은 뭐가 아쉬웠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그 공간 그 공공예술에 대한 그 가치 상승 뭐 이런 것들을 해줬느냐, 그러니까 그 향유 부분의 만족도를 높여줬느냐라는 측면이 있어요. 향유. 브랜드 그 뭐냐면 랜드마크라고 그러잖아요. 미술 작품이 갖고 있는 랜드마크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데 이제 그 쓴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만족도가 떨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술인들의 창작 기반, 창작을 더 계속 연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기여를 했느냐 이게 그렇다라면 그것도
너무 쏠림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쏠림 현상. 그렇죠. 쏠림 현상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다음에 약간 뭐, 그 리베이트 뭐 이런 것들 부정적인 요소들 부정적인 때문에 요소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 부족하다. 처음에 그 법을 진행 상실했다라고. 그런 취지와는 그렇죠.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법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그렇죠. 조금 더 깊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하겠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연 예술 쪽의 어떤 그 생계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연은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간단하게 언급됐던 단어들인데 전업과 겸업 말 그대로 공연 예술 쪽은 공연만으로 생계가 유지가 되는 전업, 100% 전업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연과 예술 활동을 겸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계원을 가지고 계시면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아마 두 번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연 예술을 하시면서 여타의 예술 활동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마 뭐 예술 교육 활동들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겸업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공연 예술은 그 장르별 어떤 특정에 따라서 개인으로 혼자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막 판소리를 하시거나 근데 이런 분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은 좀 집단 예술, 단체로 예술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현재 우리 그 공연 예술 생태계의 생존 방식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인데, 그렇죠. 단체로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1번이 있어요. 단체에 가입이 돼 있고 나는 그 단체 단원이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니요 난 프리랜서입니다. 난 혼자 활동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단체의 어떤 그 생존 방식도 보면 단체를 규정하고 대표가 있고 그 단체의 어떤 규약이 있고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어떤 예술 활동을 하고 수입을 벌어들여서 월급을 받는 그리고 그 단체 안에서 사대보험이라든지 어떤 그 일반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예술 복지까지 함께 하는 그런 그 형태들이 있어요. 뭐 청주로 보면은 대표적으로는 예술공장 드레라든지 아니면 뭐 놀이마당 울림 같은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그 사대보험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실 사대보험까지 들어서 예술 단체 활동, 예술 단체를 꾸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정말로 10손가락은 넘을 거고 20손가락이 될라나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처음에 그 민족국 계열의 어떤 그 예술 단체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많이 벌지는 않더라도 생존에 있어서만은 좀 안정감을 가져야지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사대보험이라든지 단체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쓴 단체들 같은 경우가 많이 있죠. 일단 첫 번째 케이스가 그렇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체를 만들죠. 그리고 같은 어떤 공통의 예술관을 갖고 있는 단원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예술을 하는데 월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받지는 않지만 함께 예술 활동을 해서 단체를 꾸리는 기본적 비용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예술 활동에서 나오는 어떤 그 수입들을 나눠 가지는 이런 형태의 단체 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비중으로는 제일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예술 단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단체도 있어요. 이런 단체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예술가들 그래서 단체의 어떤 그 집단 예술이 필요한 곳에 프로젝트로 결합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어떤 예술을 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잠깐 얘기를 틀어서 지금 충북 예술의 어떤 현재 상태, 현재 모습에서 좀 유의 깊게 바라보는 지점, 장르별로 이건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른 견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특히 지금 우리 모여있는 3명의 작가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민 작가님. 네. 그 문학 쪽은 일단 긍정적인 점을 하나 먼저 얘기를 한다면
문학과 다른 장르 또는 또 그 사회 이런 것과 그 많이 어울리는 좋은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일단 예술 다른 장르와의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뭐 북콘서트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시각 분야 뭐 전시도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여기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지만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지역 출판 업계와 동네 서점 살리기 운동을 작가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문화를 위해서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독자와 작가가 만나서 하나의 독서 문화 또는 창작 문화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부정적인 것은 문학 창작자들 작가들의 고령화가 가장 문제. 특히 그 젊은 작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 이 점이 가장 문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신인들도 다 60대 이상, 뭐 50대 이상, 60대 신인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만 해도 학생들을 만나 보면은 쓰고 싶은 그리고 정말 굉장히 진지하게 이 글을 쓰고 싶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20대의 이 지역에서 활동한 작가들이 저는 정말 거의 전무하다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잘하고 활동한 친구들, 그러니까 배우고 잘한 친구들은 많은데 그 친구들이 거의 뭐 서울이나 아니면 뭐 그런 데 많이 가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기반을 그쪽에서 잡고 대부분 이제 지역 수도권에 많이 기반을 잡고 활동하고 정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편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면 글이 써지고 종이를 통해 보여지거나 그렇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요즘은 뭐 이렇게 보는 책들 네. 좀 이게 그렇게 오는 콘텐츠들 말고 다양한 예술 장르들과 협업을 통해서 네. 독자들을 만나가는 어떤 그 뭐 다양한 표현의 네. 방을 발전 뭐 그런 것들은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출판 그러니까 동네 시장 네. 우리 주변의 어떤 문학적 토대들을 좀 더 튼튼히 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활동들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작가의 고령화는 저도 조금 이따가 이제 공연 예술 쪽의 얘기들을 언급하면서 얘기할 텐데 이건 아마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문학에 국한된 문제는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쌤은 어떤 부분에 좀 요즘 좀 관심 있게 천착해서 보시는지. 지역 예술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두 가지를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전시 형태 방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 두 번째는 여전히 민간 시장 그다음에 이제 미술 시장이라는 부분, 자본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부분에 대한 툴이 너무 편향스럽게 공공화된 시장, 공적 시장이라는 부분만 극대화되어 있고 사적, 그러니까 민간 시장이 전혀 없어지고 있고 사라졌다라는 이 위험성,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전시 형태는 상당히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죠. 예전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작품을 갖고 와서 작품을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 뭐 이번 회원 활동을 회원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살롱전처럼 이렇게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형식의 전시 형태 구조에서 기획 형태 아니면 어떤 이슈화되어 있는 형태 구조로 가고 이런 그 다양성 이런 쪽으로 이제
복합예술 쪽으로도 다원예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융합되는 이런 쪽의 전시 형태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시각예술이 가지고 있는 기능 내지는 제작하는 방식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특히 청주가 그런 부분에서 타 지역보다 앞서느냐 뭐 뒤졌느냐는 뭐 별로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선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가능성은 항상 먼저 가고 있는 측면이 많죠. 이래서 바깥 시각예술 활동이라는 것도 전국에서 상당히 빠르게 갔고 자연미술 활동이라는 것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갔었고 그 아시아 네트워크 시켜서 거점화 시켜주는 방식도 전국에서 탑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뭐 국가기록원에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이런 그 전철들이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그것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다음에 또 얘기하게 될 텐데 그런 전시 형태의 구조, 시각예술 활동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목격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공적 자금이 만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예산을 통해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기획 미술관을 통해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사립미술관에 지원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미술 경제 부분의 양과 순수 민간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양의 편차가 너무 커졌다. 거의 99% 자본 시장이 미술 자본이라는 미술 경제라고 그러는데 미술 경제라는 부분에 만들어진 자금의 성격이 공적화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비대해졌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적화 시장은 민간 시장은 없어졌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위험성은 대한민국 뭐 중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경종을 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제가 공부하고 아니면 관찰하는 시점에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악재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 나누시면서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이해가 좀 낮은 어떤 용어들이 바깥미술 아니면 뭐 자연미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개념을 잠깐만 우리가 이제 민중미술하고 이제 그 약간 진보예술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기도 해요. 바깥미술이라는 건 이제 그 화이트 큐브라는 갤러리에서 하는 형태들의 그 생활 공간 아니면 자연 공간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설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작품을 끌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것들을 바깥 미술이라고 하고 이제 뭐 하천가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깥 미술이고 그다음 뭐라 그러시죠? 아까 자연미술. 자연미술 이게 자연미술제는 그 환경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경 친화적인 자연과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공공 활동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뭐 최근에 다시 부활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대청호 미술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전국에서 우리 공공예술 활동, 특히 프로젝트 활동에서 상당히 앞서 있던 거거든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전철이 돼서 바깥에도 갔다 다시 지금 재생하고 있는 느낌으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시작은 참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또 좀 아쉬운 걸 얘기하면 고교연합전이라는 게 80년대 있었어요. 그 고등학생들이 각 학교들이 연합해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이런 것들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도시가 청주예요. 미술.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중소도시 뭐 서울 포함해서 각 학교들을 묶어가지고 전시를 했던 걔네들이 학생들 자치적으로 했던 이런 제가 이제 거기 2기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계속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지속성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걱정들이 없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든 원인을 우리가 빨리 찾아서 조금 개선하면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아까 미술 경제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죠. 개선은 할 능력은 없어도 하여튼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결국 그러면 바깥 미술이나 자연 미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전적인 방식의 어떤 전시 형태, 하얀 벽 위에 내 작품을 거기서 걸어놓는 빠져나와서, 것들,
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공간에서 아마 독자들을 만날 수 거기 있는. 얘기하다 보면 우리 민예총 민미업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네, 아마 제가 그렇게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의 산 역사이지 않을까라는 아마 생각도 듭니다. 그 사람들일 네네. 겁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미술이 그냥 어떤 그 캠퍼스 위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더 이제 그 유대를 가지게 되는 작업들로 발전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잠깐 짧게 선생님 들었고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어떤 그 미술 시장의 공적 자금 그리고 민간 시장의 어떤 쇠퇴라기보다는 거의 뭐 몰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미술 개만의 문제는 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공연 예술도 사실은 말하자고 하면 정말 아주 그냥 3박 4일 얘기할 텐데 뭐 그런 얘기들도 조금 있다가 우리 좀 다른 회차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공연 예술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이건 뭐 저만 느끼는 지점들이 아니라 모든 공연 예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정말 막 침을 튀겨가면서 조금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별로 좋지 않은 여건에서 공연 예술을 특히 이게 청주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데 그게 어떤 뭐 돈으로 치환되거나 이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의 그 영혼을 갈아 넣은 작품들이 올곧게 갖추어진 어떤 환경에서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일단 그런 그 바람이 있는데 그것들이 실현시켜 주는 거는 공연장일 텐데 공연장이 너무 열악해요. 청주 같은 경우가 일단 뭐 공연을 할 만한 공연장들은 충북에서 보면 청주예술전당, 뭐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요즘 들어서 아트홀이 생기기로 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있는 뭐 지역 문화예술회관들, 뭐 옛날로 따지면 관성회관도 있을 거고, 네. 뭐 이런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는 공연장들이 있고, 그리고 뭐 요 근래 들어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공원관 문화재도창 네. C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공공 건물들을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간단하게 좀 작은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들 뭐 예를 들면 어디죠 도시재생 허브센터에 있는 아주 네, 작은 규모의 작은 공연장 이런 것들이 조금조금하게는 어떤 그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한 공연장이 현저히 너무 부족해요. 청주는 인구수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 넓어지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 몇몇 안 되는 공연장에서 공연과 뭐 또 여러 가지 행사와 뭐 관립, 국립예술관, 시립예술단들이 함께 하다 보니 사실은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이 공연장을 대관하는 것이 결국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관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따라서 작품을 바꿔야 되는 경우들도 생겨요. 아 공연장 때문에.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그 애로를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청주 충청북도에 전문 공연장은 없어요. 지금 현재. 뭐 예술전당 예술전당 대공연장 정도? 뭐 그것도 소공연장 행사용으로 쓰고 정도는 있기 때문에 전문화를.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 사실은 그냥 멀티로 하나 지어놓고 다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자체로는 예술의 전당 정도면 예술인들은 그냥 감사합니다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고 뭐, 어쨌든 활동하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는 고마워 이해는 돼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숫자도 문제지만 퀄리티 높은 전문 공연장이 없는 거는 사실은 우리 청주시장님이나 도지사님 좀 반성해야 돼.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해달라고 하세요. 아니 어떤 점이 정말 네.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 지은 공연장들 있잖아요. 그것이 네.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적합하냐 네. 아니면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이게 실명을 거론하면 좀 위험해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좀 빼놓고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연장이라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대기실이 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공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거기 있다가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공연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설계를 할 수가 없고 공연장이 아니라 뭐 강연장이 내지는 행사장. 마이크 켜놓고 한번 하고 나갈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도 전시장도 많고 각 특성에 맞는 것들이 가서 이제 전문화되고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고급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화되어 있는 공간들이 맞아요. 필요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복합 행사용을 그러니까 뭐냐면 요것만 하면은 경제적으로 막 손해다라고 해서 자꾸 이게 원래는 취지는 그런데 만들 때 짠 걸 자꾸 이렇게 개입시켜 가지고 좀 이렇게 희석시키는 이런 느낌이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향후에 좀 고쳐져야 될 것 그리고 공연장을 지을 때 사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공연장을 짓는 거는 굉장히 큰 자본과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일들이에요. 청주 정도 되는 규모의 도시이면은 공연장이 제가 봤었을 때는 2개는 더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지을 때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이게 단순히 그냥 국비 얼마에 지역 예산 얼마가 들어서 이만한 평수에 얼마가 들어갔으니가 아니라 이 안에 어떤 공연이 할 수 있는 공연장에서 정말 이렇게 시민들과 도민들과 만날 수 있는 거에 대한 100년, 200년을 좀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꼭 정말로 전문가들의 어떤 이런 자문을 좀 받아서 실제로 공연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각들을 좀 받아서 좀 공간을 좀 설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꼭 이런 큰 규모의 이런 공연장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공공 건물들이 생기면 작은 규모라도 뭐 행사장 내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냥 구색 맞춰서 의자 갖다 놓고 요만한 무대 놓는 게 아니라 요것들은 사실은 충북이나 청주로 따지면 굉장히 개수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공연장들은 조금 더 음악이 특화돼서 그리고 어떤 공연장은 좀 더 연극이 특화돼서 어떤 공연장은 뭐 예를 들면 좀 시각 장르 예술까지도 이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퍼포먼스를 좀 감안할 수 있게 이런 정도의 좀 배분들이 좀 되어지면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지금 만들어지는 예산만 가지고도 크게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의자 깔아놓고 무대 놓고 대기실 요만하게 해서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뭘 하라고. 결국은 그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따나 그냥 그거라도 없으니까 대관에서 쓰려면 쓰든가 우리는 안 빌려줘도 상관없다. 왜? 그러면 우리는 관리에 힘듦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정말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조그만 어떤 문화예술 시설들도 조금의 전문가적 시각과 조금 더 이 넓게 판을 짜려고 하는 그런 조율하려고 하는 시각들만 있으면 충분히 작은 공연장, 작은 문화 공간도 어떤 예술에 좀 특화되게 그러면서 하이브리드로 약간의 조정을 하면 뭐 주민 행사도 할 수 있고 뭐 행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연장들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건축이라든지 문화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예술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와 함께 의견을 나누면 글쎄 뭐 우리는 외국에 어떤 걸 봐봐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 그거 그게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고 청주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란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건 문화행정을 하시는 어떤 공무원 내지는 또 예술가들 그리고 건축가들도 또 함께 좀 고민을 해서 좀 만들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단호해요. 뭐냐면 결국에는 그 지역의 운영자인 우리 이제 지자체 선출직이잖아요. 시장 도지사의 마인드예요. 마인드의 부재.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제 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너무 단호하게? 길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호합니다. 너무 그래서 길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공간, 예술가들이 정말 자기 예술을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연장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지고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첫 번째 하고요. 이건 제가 정말 몇 해 전부터 아주 아까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하면서 고령화, 예술인들의 고령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까 미술 고교 연합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정말 우리 라떼는 몇 년 전에는 막 이랬는데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공연예술 쪽에 현재 지금 충북에 좀 좁게는 뭐 청주 아니면 좀 충북으로 맞으면 공연 예술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정말 너무 적어요. 일단 뭐 고등학교로 따지면 예술 전문 학교는 이제 예술 고등학교 충북예고가 있고 하나가 있고 거기는 이제 음악과 무용 쪽이 일단 돼 있어요. 연극은 없고 거기는 뭐 미술이라든지 이렇게
포괄이 돼 있고요. 대학으로 따지면 몇 해 전까지 있어 서원대 이제 한국음악과도 있었고 연극과도 있었고 청대에는 뭐 무용과 그리고 연극과 그리고 뭐 음악과 한국음악과 다양하게 있었죠. 근데 서원대는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연극과 문 닫았고 한국음악과 문 닫았고 지금 뭐 있는 거로는 그러니까 휴먼 서비스 대학의 뭐 음악과인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실용음악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음악 교육과라고 있는데 이건 사범대에 있는 거니까 사라졌다고 보는 거고 청대 같은 경우가 지금 남아 있는 거가 영화 연극 학부가 있어서 거기서 영화 쪽 청대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조금 그 전통이 있는 학과라서 그렇게 이제 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영화 쪽으로는 극동대 같은 경우가 연극 쪽 영화 쪽 제작으로 과가 개설돼 있고 나머지는 전무예요. 그럼 문학은 어때요? 문학은 글쎄 이걸 문학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문학 하면은 문창과하고 국어국문학과 창작 쪽으로만 한다면 문창과가 좀 더 많겠죠. 그런데 국어국문학과라고 해서 이게 창작 쪽으로 많이 하느냐?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언어와 문학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국어국문학과 또는 한국어문학과 뭐 이런 곳이 일단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폐합되거나 따로 있지 않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같은 경우 사라졌죠. 세명대 같은 경우도 다른 저기랑 그 인문사회 계열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조금 이렇게 해서 사라지고 있고 교통대 마찬가지고 문창과로 했다가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서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대도 국어국문학과 있었다가 이 뭐죠 미디어 뭘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중문화 그런 걸 보면 대중문화 그리고 새로 바뀌는 그런 시장성에 연계되지 않으면 바뀌고 충북대 국어국문학과가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정원이 줄죠. 정원이 줄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공연이나 문학이나 이거 시각도 마찬가지 동일한 현상이거든. 그 많았던 학교들 학과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충북대 공립대이기 때문에 좀 남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느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없어져 봐야지 소중함을 알 거다. 라는 얘기. 심각하게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게 갈 것이냐라고 보면 지금과 같은 운영 경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끌어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봐요. 네. 저는 그 목전에 왔다고 생각해요. 공연 예술이 조금 이게 아마 같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고령화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예술대학, 예술 관련 학과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이 그 숨통이 트여지는 일인가. 그러니까 젊은 예술가들이 학교 인연으로 4년을 여기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한 개인이 하는 일이지만 그 개인의 저변에는 환경과 인연과 그 안에서 예술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대학 공부를 하러 여기 와 있든 또 아니면 여기 원래 살던 사람인데 여기에 대학이 있으니까 나 저거 공부해야 되겠어라고 하든 그래서 4년 동안 그 젊은 인구들이 여기서 예술 관련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 향후 여기 남아서 지역의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활동하면서 다른 작가들과 협업하면서 여기를 넓혀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러다가 또 다른 공간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그 과정 안에서 이 예술가들이 머무는 도시가 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특히 젊은 작가들이. 그렇죠. 이것은 저는 진짜 그 아까 다 없어져 봐야 정신 차릴 거라 그랬는데 정말 공연 예술은 정말 저는 좀 간당간당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한 근 10여 년 전부터 서서히 몰려오고 있는 환경인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 청주 지역의 젊은 그 공연 예술가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에서 이 말씀은 꼭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얼마나 걱정이 되면 없어져 봐야지 알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없어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아유,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짧게 오늘 그 예술가들의 생존 방식, 어떻게 예술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고, 두 번째 각자 세 명의 작가들이 지금 바라보는 충북 문화예술계의 코멘트하고 싶은 지점들을 각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